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편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시기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40년대는 구분하지 않고 3, 40년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1번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고 자료를 읽고 다음과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은 그래서 1, 2, 3, 4,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토지주사 사업 하면 1910년대 상황이죠. 10년대, 20년, 30, 40년대, 10년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시기 구분을 하는 문제입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세 문제? 많이 나올 때 세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독립운동 방향 자, 우리 독립운동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1910년대는 무장투쟁이었죠. 뭡니까? 그 헌병 무단 통치였잖아요. 그래서 1910년대는 독립운동의 방향이 웬만하면 다 비밀 결사입니다. 비밀 결사. 그래서 노출이 안 되는 것. 일제가 너무 뭡니까? 가혹하게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1920년대 가면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유한 그런 모습을 띠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운동은 비밀 결사 플러스 일부는 노출되어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1930년대 같은 경우는 일본과 완전 일본 애들은 아주 전쟁에 환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전면전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밀 뭐 이런 것들 없고요. 대신 이제 국내에서는 비밀이죠. 당연히. 국외에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대를 조직했고 이 군대와 일본 군대와 전쟁을 하는 이런 양상을 띠는 것이 1930년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서요.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한번 봅시다. 자, 의병 부대가 만주 연해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1907년 정미의병에 그 해산된 군인이 가담을 하면서 13도 창의군이 조직이 됐고요. 13도 창의군이 조직되고 소일 진공작전을 1월 달에 전개합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잘 안 되고 1909년에 일본 놈들이 탄압을 하니까 우리가 이때 다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을 하였다라는 거 예전에 공부했습니다. 지속적이고 활발한 항일 의병 투쟁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항일 비밀 결사 국내에 어떤 조직들이 있었느냐? 독립운동단체 독립의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2년 연도도 중요하고요. 전라도에서 있었는데 양반 유생 의병장 출신의 임병찬이 당시에 이제 그 고종이 그 강제 퇴위당한 상태였잖아요. 고종의 밀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밀치를 받고 고종의 명대로 활발하게 전개를 하는데 고종의 명을 받아서 조직한 것이 독립의군부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종은 왕정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왕정 복구, 이른바 복고주의, 복벽주의라고 해요. 왕정 복구는 복벽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독립의군부고요. 독립의군부 임병찬은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도 발송했습니다. 이 내용 그 선택지에 엄청 잘 나옵니다. 우리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이 대한광복회를 모르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거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시험 문제 출제가 엄청 많이 되니까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연도 1915년 중요하고요. 대구에서 조직하였다 중요합니다. 자, 조직은 1913년에 최기중이 대한광복단을 개편해서 조직했는데 이 최기중의 대한광복단이 확대 개편되면서 박상진이 대구에서 조직한 군대입니다. 이것이 대한광복회고요. 복벽주의 아니고 공화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화정책 중요하니까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나중에 김좌진 장군이 여기에 가입합니다. 그러면서 김좌진을 따랐던 여러 독립군들 그리고 여러 산재되었던 독립군들이 김좌진을 필두로 박상진을 필두로 모이면서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니 그것이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회는 군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활동이었고 매우 활발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친일 부호들을 가서 처단하고 그리고 그들이 친일 행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그 축적한 재산 같은 것들을 뺏고 독립군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거죠.
자, 기타 송축회, 대한광복단, 자립단, 선명단, 조선국민회, 조선국권 회복단 요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1910년대다 정도가 나오니까 내용이 이렇게 이제 출제된 거는 한 번씩은 다 출제가 됐어요. 평양 숭의 여학교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돼서 송축회를 조직을 했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후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웬만한 단체들은 다 후원하게 되지요. 자, 2번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인데 저번에도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1910년대 국외 독립기지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주에 서간도, 북간도가 있습니다. 자, 서간도, 북간도 우리가 예전에 두 번째 시간인가요? 2강인가에서 제가 설명해드렸죠. 연해주 있고 북간도고 서간도고 요것이 서간도, 북간도가 만주인데 남만주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서간도를 한번 봅시다. 서쪽에 있는 간도. 자, 신민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이 삼원부에 기지를 건설했죠. 그래서 경학사, 이회영, 이시영 형제가 모여서 6형제가 있었어요. 이회영 6형제가 있었는데 이 6형제들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 그래서 지금 시가로 따지면 한 재산이 600억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600억을 가족회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그걸 가지고 만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작된 게 독립운동 활동입니다. 경학사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회영, 이시영 형제 일가가 엄청나게 지대한 공을 세운 거죠. 최초의 한인 자치기구였고요. 신흥강습소. 그래서 1911년, 1919년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이제 설치했고요. 경학사 해체 이후에 부민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백서농장이라고 농장처럼 보이지만 똑같아요. 이런 것처럼 신흥무관학교처럼 여기는 뭡니까? 그 군사를 양성했던 군대입니다. 자, 서로군정서가 있죠. 한족회가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합해서 서로군정서로 개편되었다. 이 단체가 나오면 몇 년도? 1910년대 어디? 서간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서간도에 이렇게 보시면 삼원복 지역 이름이고요. 요게 이제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집안. 여기가 이제 국내성 예전에 고구려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죠. 이 광개토 대학릉비가 세워져 있고 아무튼 집안 지역에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로 군정서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만주 북강도입니다. 그래서 중광단 대종교 계열이에요. 대종교. 그래서 중광단은 대종교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 그렇죠. 당군신앙. 그래서 중광단이 어떻게 북로군정서로 이렇게 확대 개편된다고 했죠. 김좌진 장군도 역시 대종교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호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무호년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것이 1918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919년 기미 독립선언서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바로 1년 전에 그 만주에서 무호 독립선언서가 먼저 발표되었다라는 거죠. 서전서수 명동학교 김야견 가끔 출제가 돼요. 시험. 그래서 한 8번 중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니까 이제 체크를 해 두시고요. 만주 북간도에는 이렇게 중광단이 북로군정서군으로 왕칭 석견 좀 생소하죠. 의군부가 있었고 서전서수 명동학교 김야견 용정에 그리고 대한국민회 1919년 됐습니다. 자, 상하이 본토에는 신한청년당이 있는데요. 신한청년단 똑같아요. 다 여운형, 신채호 등에 의해서 이제 그 창설이 되고 파리강화위에 김규식 그 대표로 파견을 했다라는 거죠. 김규식 선생은 한 3번 정도, 2번 정도 더 나와요. 자, 연해주 지역입니다. 연해주 지역. 그래서 배경 한인 집단촌이 형성이 됐고요. 의병운동의 중심지 그래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 건어패 그래서 유인석, 이상설 이분들이 이제 건어패를 만들고 신문까지 발행을 했었다. 건어패 대한광복군 정부 이상설이 정통령, 이동희가 부통령, 뭐 대통령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상설, 이동희가 정부통령으로 이제 정부의 형태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그래서
대통령 손병희, 그래서 대한국민의회 모르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노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노란색이요. 대한국민의회 정부 수립입니다. 대통령 손병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블라디보스토크 있죠? 그리고 한흥동, 여기가 밀산부예요. 저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밀산부가 있는데 여기가 한흥동입니다. 여기 한번 보는 정도예요. 조금 이따 한번 나옵니다. 아무튼 블라디보스토크의 성명이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가 있는데, 권업회에서 대한광복군정부, 그래서 정부통령 이렇게 돼서 한쪽으로 분화되고, 또 한쪽은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대한국민의회로 발전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도는 모르시면 절대 안 돼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손병희를 그래서 연해주의 대표 독립단체였다라는 거죠. 자, 미주라고 하면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관련된 주 하와이도 미국이죠. 그래서 하와이에 공식 이민을 보냈는데 1903년에 대한제국의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민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민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해요. 자, 그리고 사진 신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제 그 미국 가면 새로 우리나라에서 1903년이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미국 가서 살아볼래? 우리가 주선할게.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에서 공식 이민을 냈는데, 생각보다 가보니까 덥고 엄청 힘들더라.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싼 가격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금이 너무 쌌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이 하와이 이주 1세대죠. 이민 1세대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인종차별이 엄청 심하니까 결혼을 못해. 그래서 또 이제 정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우리나라에서 찾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야, 하와이로 가서 살래?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해외에 해외 결혼을 우리가 주관하겠다 해서 저쪽 하와이에 있는 이 노동자들한테 사진을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 딱 보고, 사진만 보고 이 남자 괜찮네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진 신부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뭐 연락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사진 보고 딱 갔는데 할아버지가 와요. 그리고 이건 뭐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대한인 국민회 1910년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이분들이 여기에서 만들었고요. 흥사단 안창호의 기독교 단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독교인 중심으로 조직을 했고요.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 1914년에 하와이에 박용만이 사비를 털어서 군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군사 조직이고, 1919년 구미위원부 워싱턴 DC에다가 세우지요. 그래서 이승만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던 곳이 구미위원부였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3.1운동의 전개 한번 봅시다. 3.1운동은 언제? 1919년입니다. 자, 3.1운동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배경,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파리 강화에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재창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족자결주의 뭡니까? 그 민족의 흥망선쇠는 누구? 그 민족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은 안 된다라고 우드로 윌슨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민족자결주의다라는 거죠. 결과 소련은 소수민족 해방운동을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래서 세계 강대국 큰 미국과 소련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918년 우리 그 민족 지도자 혹은 지식인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선언을 합니다. 자, 미국 같은 나라가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다. 하물며 우리 일본이
우리 조선을 막무가내로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데 딱 떨어지지 않느냐. 이건 우리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일어난다면 어떻게 이 일본 놈들은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고 일본 놈들의 그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8년 만주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만주의 민족 지도자 39인이 모여서 먼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호 독립선언, 우리는 독립했다라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달에 갑작스럽게 승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의 독살설이 유포됩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1월 달에 갑자기 고종 황제가 승하하니까 문제가 이제 딱 생기는데, 고종 황제의 독살 가능성이라고 돼 있죠. 갑자기 승하한다라는 거죠.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돼서 바로 격렬을 일으키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팔다리가 하루 이틀 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랐고 이가 모두 빠져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윤추일기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아무튼 갑작스럽게 일본 놈들이 죽였다라는 이런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죠. 1910년에서 우리가 1907년 고종 황제가 그 강제로 일본 놈들에 의해서 퇴위되고 이렇게 불쌍한 노후를 살고 계신 분인데, 1910년 일제강점기 돼서 일본 놈들이 헌병 무단 통치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억압하고, 그러다가 10년 동안, 그렇죠? 그 숫자로 보면 9년이지만 만 횟수 10년 동안을 우리를 완전히 개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민족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고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독양맥에서 죽였다, 막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신한청년단의 활동, 상하이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파리강화에서 김규식이 대표로 우리나라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도쿄, 일본 도쿄에서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학생들이 이런 이유로 독립을 한다라고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기독교 청년회관에 모여서 조선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을 전개했어요. 여러분, 1919년이에요. 1919년 2월 달에 일본에서 학생들이 만세를 냈다는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자, 이제 3.1운동 전개 과정, 기미독립선언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미년은 1919년이에요. 그래서 최남선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한용운 선생이 공약 3장을 만들어서 그 뒤에 붙여요.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가 준비됐어요. 자, 이제 민족 대표들이 모입니다. 천도교계, 기독교계, 불교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고종의 인산일이 언제입니까? 3월 3일이에요. 그래서 인산일 하면, 아니, 고종이 1월 달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3일, 이 인산일이라는 것은 장례식을 얘기해요. 왕의 장례식을 3개월장을 치른다라는 거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치르고, 그래서 3개월이 지났죠. 인산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날 하자. 이날. 그런데 이날은 우리가 유교라는 것이 팽배해 있을 때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유교주의 국가에서 왕의 장례식 날 시끄럽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3월 3일 X, 3월 2일 일요일 X. 그래서 일요일은 이제 기독교 반대. 그래서 3월 1일을 거사일로 준비합니다. 자, 독립선언을 하는데요. 자, 모이자. 그래서 독립을 만천하에 공표하자라는 거죠. 대한독립 만세가 이제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야. 자, 그래서 태화관에서 모입니다. 태화관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데, 이 원래 태화관 그리고 저기 어디야, 탑골공원, 탑골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이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태화관으로 음식점으로 자리를 이동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직업이 뭐예요? 불교계 직업이라기보다 사상이 뭐예요? 다 종교죠. 종교. 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에 어떤 독립을 표방을 했냐면 평화주의 노선이에요. 평화주의 노선. 그렇기 때문에 비폭력, 피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탑골공원에 학생들이 몇천 명이 모여 있단 말이야. 근데 학생들이 이걸 했을 때 감정이 이렇게 돼서 만세 하다가 아이고 유혈 사태를 빚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태화관에서 모여서 조용히 치르자라는 거죠. 그래서 태화관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종로경찰서에 자진 체포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민족대표 33인인데요. 여기에 4분이 빠져요. 4분이 빠지는데 이유는 지방에 있어서. 그래서 김병주, 김설, 정춘수 이분들은 이제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어 보시면 29분이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김희 독립서를 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자, 5등은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희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만세를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종로경찰서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세 운동을 했다.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자수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탑골공원에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선에서 마무리를 짓자라고 순진한 생각을 하셨는데 체포된 다음에 엄청난 고문 그리고 엄청난 기간에 구속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들이 탑골공원에서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어른들이 다 잡혀갔는데 뭘 어떻게 하면서 정재용 학생이 거기서 뛰어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대한독립 김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3.1 운동이 이렇게 된 겁니다. 뭐 발 디딜 틈이 없잖아요. 막 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모여 있었어요. 탑골공원에 많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돼도 안 와. 그러니까 올라가서 자 5등은 해서 똑같은 김희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조선독립 만세라고 했을까요? 우리 그냥 대한독립만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한독립만세라고 했을 건데 아무래도 조선독립만세라고 외친 경우가 더 많았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는 이 대부분이 누가 많았을까요? 백성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식인들은 대한제국 독립만세죠. 그러니까 대한독립만세인데 우리는 조선이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조선독립만세라고 많이 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 짬뽕이 됐을 거예요.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 만세 그냥 만세지 뭘. 그래서 이제 만세를 외칩니다. 이때 태극기를 만들어서 막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막 외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공원에서 만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청년들 이렇게 청춘 남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그 비둘기 모이 주고 있는 노인분들 이분들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가 독립을 하겠대. 독립 선언을 낭독을 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막 참여해서 만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경비 쓰고 있는 일본 그 헌병들은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소리를 듣고 보세요. 대한독립 만세잖아. 얼마나 그 만세의 소리가 엄청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발 디딜 틈 없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 군중심이 있죠. 대한독립 만세.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3월 1일에 있었던 3.1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은 누가 시작했어요? 학생과 시민들이 시작한 겁니다. 자, 탑골공원에서 나가요. 종각 이쪽으로 나가서 덕수궁, 숭례문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한독립 만세 시위대들이 막 만세 운동을 막 하고 있으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와서 나도 할 거야 막 이렇게 되고 상인들이 뭐야 이거 이거네 그러면서 문 걸어 잠그고 만세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거는
진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진압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그 2000 언제지? 촛불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정권 때 촛불 혁명. 몇 명 모였습니까? 우리가 그냥 수백 수천만이 모였잖아요. 그걸 보시면 돼요. 당시에 그 정도 규모였다라는 거죠. 막 쏟아져 나와서 막 서울 사람들 막 만세 운동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조선총독부에서 일본 본토에다 전화해서 지금 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폭동이라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전국의 헌병들 싹 다 모여라. 막 이렇게 이제 해서 배 타고 일본 군인들이 오고 있고요. 지방에서 헌병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린 막 돌고 있죠. 잽싸기에서 일정 부분 이제 군인들이 모였어요. 일본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포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총 딱 들고 오지 마. 만세 운동 그만해. 만세 시위 그만해. 시위들 해산해라. 막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야. 우리는 그냥 평화적으로 만세만 부르고 있는데 뭔 일 나겠어. 그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하고 있는데 한 놈이 총을 쏘기 시작한 거야. 빵.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우리 사격할 때요. 맨 처음에 민간인으로 있었다가 처음 훈련소에 갔어. 그때 사격할 때 아무도 안 쏩니다. 아무도 안 쏘고 있다가 한 놈이 옆에서 빵 하잖아? 그럼 놀래서 막 쏴. 그 소리가 엄청 커서 이때 사람을 빵 쏘고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이 긴장하고 있는데 빵빵빵 이렇게 되는 거지. 연쇄적으로 빵빵 되니까 일본 놈들이 피를 보더니 정신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지. 사람을 죽여보니까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개 돼지처럼 보이는 거야. 막 뛰어가서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는 그때 시위대들 군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그냥 맨손으로 만세했고 태극기 있는 사람 태극기 정도. 무기를 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대한독립 만세만 했었는데 막 찔러 죽이는 이 일이 대학살극이 3월 1일 날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신들이 이거 깜짝 놀라서 외국인들이 막 사진 찍고 막 이걸 막 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 3.1운동 요것 때문에 이제 기가 죽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이따 1920년대. 아무튼 얘들은 지금 3월 1일 날 정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3월 1일 날 우리가 만세운동을 딱 했다 그래서 3.1운동 3.1절 기념하자 해서 하니까 3월 1일 딱 하루 있다가 끝났다로 착각하시는데 이거는 3개월 4개월 계속 진행됩니다. 드문드문 진행이 되는데 3월 2일 날 또 만세, 3월 3일 날 만세 사람들이 막 나도 죽여라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되면서 막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서울에서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전, 뭐 광주, 저기 대구, 부산 이런 데서 대도시에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결국에는 이 계속 그 대도시에서 되다가 지방 농촌까지 이렇게 만세운동이 전개됩니다. 그것이 3월 1일 날 있었던 3.1운동이에요. 자,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낭독하고 서울 시내로 돌기 시작했고 일본 놈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학살을 했다라는 거죠. 유관순이 순국했고 유관순은요. 3.1운동 때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3.1운동 당시에 총칼에 그대로 찔러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그 눈앞에서 봤어요. 그럼 사람 미쳐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만세를 했어요. 17살 꽃다운 그 소녀가 만세 하니까 이제 잡혔습니다. 유관순이 체포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 3년 받아요. 그러니까 3년 받고 그리고 그 복역 중에 계속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간수들이 문 열고 막 고문하고 끌고 가서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그럼 입 찢고 막 별짓을 다는 거예요. 성고문까지 다 했고 막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항소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본 애들이 유관순 누나도 유관순 열사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 이제 재판 받을 때 그래요. 일본 애들이 피고 유관순 그랬더니 나는 일단 여기에서 재판을 왜 받는지 모르겠다. 일본 놈들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재판을 해야지 네가 왜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니네가 이렇게 억압하니까 독립만세를 외쳤을 뿐 뭘 잘못한 거냐. 니들은 우리나라에 관여할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당차게 주장하신 분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할 말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버렸어요. 그래서 괘씸죄 추가됐다 7년 받았어요. 그리고 만세운동을 복역 중에 계속 만세 하니까 고문을 숱하게 받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됐고요. 순국하셨고, 자, 화성에서는 4월 달에, 거 보세요. 아니 3.1운동이면 3월 1일 날 하루하고 끝나야 되는데 무슨 4월 달이야.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서는 제암리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제암리 동네에 한 30여 명이 마을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전개한 거야. 그러니까 반매다가 뭐요? 나도 가야지. 그래서 만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세를 하니까 이 제암리에 있었던 순사들이, 헌병들이 야, 조선진 여기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교회 문은 잠그고요. 그 다음에 이 30여 명들을 포위한 다음에 거기에서 총질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교회라고 하면 선생님, 교회가 콘크리트 건물이 이렇게 됐는데 총이 튕기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랬지요. 당시에는 이런 집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모아놓고 거기서 총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다 뚫리죠. 나무로 돼 있으니까 막 뚫려가지고 거기서 다 이제 학살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애기 엄마, 젖도 못된 애기, 요만한 깐난 애기, 이 애기 엄마가 이제 이 애기는 잘못 없으니까 애기는 살려달라고 그러고 밖에다가 창문 밖에다 던져요. 그러니까 일본 헌병들이 그 날라오는 애기를 공중에서 대검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꺼내서 다시 던집니다.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다시 총질하고, 이게 이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질러 버린 거야. 교회를 건드렸죠. 쳐 죽일 놈들.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3.1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3.1운동의 의의와 영향. 우리는 3.1운동의 전개 과정보다 이 결과가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보세요. 이제 많은 지식인 계층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이걸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3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지도 계층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어떤 지휘 체계가 있었다면 이렇게 허무한 죽음은 맞이하지 않았을 거다. 이건 완전 개죽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왜 이런 일이 있냐? 우리가 지금 1919년이면 여러 단체들이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지휘 통제 하에 이렇게 됐으면 뭔가 역사가 바뀌었을 건데 그 지휘 체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정부를 조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3.1운동 이후에 바로 4월 달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계기로 독립운동에 대한 조직화 그리고 체계화 필요성이 돼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요쪽 동네에 있었던 독립군들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나의 거대한 그 정부를 만들고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국내에서도 하나의 대조직 한성정부, 한성으로 모이게 돼요. 독립운동가들이 하나의 큰 정부를 만들어요. 한성정부. 그리고 이쪽 해외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해서 싹 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가 아니고 세 개로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지도자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계속 거듭한 끝에 좋다. 우리가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서 이쪽은 서울이니까 너무 한 번 걸리면 싹 다 쑥대밭이 될 거잖아요. 지휘체계가 한 방에 무너지니까 탈락. 이쪽도 조금 탈락.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일제의 힘이 가장 미치지 못하는 곳 상하이가 괜찮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름을 그대로 놓고 이렇게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통합 임시정부가 9월 달에 이렇게 수립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3.1운동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게 되고요. 그리고 국외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한 게 아니고 저기 미국에서도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지고 연해주, 만주에서 곳곳에서 3.1운동 기점으로 해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3.1운동 이후에 너무 허무한 죽음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자각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생기니 야, 우리가 반성을 해보자. 만약에 태극기가 아니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평화주의가 아니고 무장투쟁이었으면 얘기는 틀려져.
자, 맞아. 그리고 이 일본 놈들이 우리는 평화적으로 분명히 만세운동을 전개했는데 어떻게 했죠? 총칼로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단 말이야. 이게 사람입니까? 개 돼지지? 이건 동물이야, 동물.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죠. 짐승들은 어떻게 말로 해서 될 놈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성하자. 이제 앞으로 짐승은 짐승답게 때려주게 해야 된다라는 무장투쟁의 활성화가 3.1 운동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 운동 이후에 1919년이잖아. 바로 1920년에 만주 지역에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런 것들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자, 국내에선 실력 양성 운동, 뭐 민주공화국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반제국주의 민족운동. 자, 이 3.1 운동의 결과 중국도 독립운동하고 있죠. 이것을 갖다가 배웁니다. 5.4 운동이라고 해서 5월 4일 날 만세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인도의 간디. 그래서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간디는 우리 3.1 운동 보고 베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 평화 독립운동의 세계 중심에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자,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 무단 통치 방식이 기만적인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죠. 자, 이제 3.1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일단 제가 설명 잠깐 드린 것처럼 대한국민 의회와 임시정부와 한성정부 세 개 큰 거대 독립운동 정부가 생겼어요. 연해주, 상하이, 국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차근차근히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게 되죠. 그렇죠? 이제부터 하나의 큰 정부, 그래서 지휘체계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운동 그리고 해외파 독립운동가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최초의 민주공화정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선포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썼던 건 1919년이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나 1919년이다라는 거죠.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권 분립 체계,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임시정부 초기 활동, 군자금을 모금하자라는 거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임시정부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너무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연락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연통제와 교통국입니다. 연통제는 비밀 연락망, 그리고 교통국은 비밀 접경 장소예요. 이곳에서 요거까지 연락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뛰어갑니다. 직접 뛰어가서, 왜냐하면 전화하면 도청, 감청되니까 뛰어가서 이쪽에 요인을 만나요. 그래서 전달을 하는 거죠. 동지. 그래서 여기 이제 밥을 먹고 있으면 국밥집에 가서 밥 먹고 있으면 그 국밥집 주인이 뭐 드릴까요? 그러면 아유 눈이 내리니까 따뜻한 게 먹고 싶네요. 아니 한여름에? 그건 이제 은어지요.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올라가면 이 국밥집 주인이 이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뛰어 올라가면 거기에 구두 닦기가 있어요. 구두 닦기하고 구두 하는데 또 똑같이 딱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쪽에 가면 이제 따라오시오 이렇게 해서 딱 가면 지하실 같은 데 쫙 갑니다. 근데 지하실 문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문이 돼가지고 열리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딱딱딱 하면 문이 쫙 열려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딱딱 그래서 딱 문이 열리면 동지 그러면서 만나는 곳 있죠. 이 접견 장소가 교통국이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소식을 전하는 이 제도가 연통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연락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고요. 이륙양행과 백상상회 이렇게 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요. 단동이라고 하는데요. 압록강 바로 이 앞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땅, 그렇죠? 단동 지역에 이륙양행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조지 루이스 쇼가 영국인인데요. 이분이 여기에서 운영을 해요. 이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륙양행 회사처럼 보이지만 어디다 임시정부의 돈을 만드는 곳이었다.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독자적으로. 그리고 부산의 백산사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독립공채를 찍어냅니다. 애국공채라고 해서 1인당 1원씩 독립공채를 막 찍어요. 그래서
돈 기부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시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공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채가 발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독립한 다음에 원금과 이자까지 쳐주겠다라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원군 같은 것도 보았던 게 임시정부 초기 활동인데 외교 활동은요. 파리 강화에 김규식 대표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했고요. 문화활동으로는 사료 편찬소, 그리고 역사 정리하기 위해서 한일관계 사료집, 독립운동의 그동안의 역사를 계속 정리를 했던 것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군사활동은 이제 차근차근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국민대표회의라고 해서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는데 이렇게 이제 1919년 독립운동의 단체, 우리나라의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1920년대 초에 일본 애들이 이 연통제, 교통국을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락책이 마비가 되는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1920년대 초반에 임시정부가 인력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맨 처음에는 막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그 안에서 이 요인들이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임시정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냐 한번 얘기해봐라. 현 조직을 개편하자. 지금 조직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임시정부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나는 그 말에 찬성한다. 하지만 조직 개편이 아니고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해야 된다. 이미 임시정부는 끝이 났다라는 창조파입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합시다. 수립? 그건 조금 문제다. 그냥 개편하고 많은 개조파. 개조를 내야지. 지금 우리가 임시정부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데 이걸 그냥 쉽게 없애고 새로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요. 이것이 이제 창조파와 개조파의 갈등입니다. 창조파는 무장투쟁론이에요. 싹 다 없애고 그리고 무장적으로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쪽은 좀 너무 좀 격한 것 같다. 무장투쟁 좋지.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제사회 열강들에게 도움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평화적으로 가자.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야 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임시정부 내부의 노선, 무장투쟁론, 외교 독립론, 식력 양선론 막 이런 것처럼 막 갈등이 되고요. 이승만은 이때쯤 돼가지고 임시정부가 엉망진창이네. 우리 힘으로 역시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나라를 맡아서 통치를 좀 해달라는 위임 통치 천원서를 제출합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내부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얘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런데 하물며 이승만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통째로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하면서 좀 이따 이승만이 탄핵당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자, 회의 내용 창조파는 무장투쟁론이에요. 임시정부 따위는 없어져야 된다.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새롭게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해주의 새로운 공화국을 수립하자. 신채호, 박은식, 박용만 이분들이 창조파 쪽이고 그리고 개조파 니들 너무 격해. 외교로서 우리가 외교로서 열강들에게 독립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사람을 죽이고 이런 폭력적인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개조파입니다. 임시정부를 개편하면 되지 없앨 것까지야 있느냐라는 갈등이죠. 그래서 실력 양성론 안창호 선생이 여기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야 니들 왜 싸우고 그래. 우리가 잠깐 지금 자금난 인력난에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니들 좀 성급해. 좀 기다리자. 현상을 유지하면서 있어야지. 왜 그러냐. 임시정부 지금도 잘 돌아간다라는 쪽. 김구, 이동영 이분들이 여기에서 현상 유지파. 그러니까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지죠. 그리고 이 회의를 개최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창조파 쪽이에요. 회의 결과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돼. 에이, 난 떠날 거야. 그러면서 결렬됩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이제 찢어지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차 기원 이승만은 탄핵당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승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래서 탄핵시키고, 그리고 박은식이 잠깐 대통령으로 추대돼서 잠깐 있어요. 근데 박은식 선생도 마찬가지고 임시정부 요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현 문제점은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바탕 우리 정부가 저쪽으로 넘어갈 뻔했잖아.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 중심제 바꾸자.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령 중심의 의원 내각제로 개편이 되고요. 국무령 중심의 개편, 그래서 국무령 김구가 앉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한 번 더 바꿉니다. 김구가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갑니다. 아무래도 임시정부 요인인데 직함이 없어요. 그냥 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 가서 나 임시정부 요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임시정부 깨진 거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 임시정부에 어디 총무부장인데 막 이렇게 되면 부장, 국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십니까? 지금 자금이 필요해. 니들이 좀 대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원 제도를 없애버리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거예요. 전 요인의 간부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요것이 이제 3차 개헌. 자, 국민대표 이후에 임시정부의 활동이 이제 한인애국단, 뭐 이봉창, 윤봉길 의사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어차피 다 공부할 거예요. 자, 한국독립당, 그래서 1940년대 이렇게 만들고, 이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김구, 그리고 조금 이따 하나의 정부로 또 통합이 되고, 그리고 또 1940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군대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고요. 일본 놈들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그래서 1940년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좌우통합 임시정부의 성립도 좌우통합, 이게 뭔 내용인지는 아직 모르시지요? 천천히 가다 보면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정 변화. 자, 임시정부가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4월 달에, 그때는 이제 한성정부도 있고 대한국민의회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임시헌장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임시의정원 중심으로 의장이 이동영이고 우리는 총리제였다라는 거죠. 이승만이 국무총리였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첫 번째 개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그래서 삼권 분립,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그러다가 23년에 국민대표회의로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엄청 중요해요. 국민대표회의 시험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차 개헌합니다.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면서 찢어지니까 김구가 강력한 국무령 중심의 내각침제로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렇게 가는 임시정부로 바꾸자. 그래서 혼란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오래 못 가요. 뭐 별거 없네 그러면서 찢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국무위원 중심에 다 간부 만들어줄게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이 임시정부를 계속 누가 지키냐면 김구 선생이 계속 지킵니다. 계속 지키다가 1940년 결국에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와 힘이 생겨요. 중국과 또 합심해서 같이 싸우고, 그러면서 여러 국가의 도움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대가 만들어지면서 일본과 선전포고 전쟁, 전면전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때 주석 중심제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이 44년 있죠. 그럼 45년에 우리가 광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복 딱 앞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광복된다. 진짜 제대로 된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주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구가 주석, 그리고 김규식이 부주석에 앉게 되는 마지막 개헌이에요. 이것이 1944년. 그래서 우리가 국민대표회의가 언제 있느냐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라 해놓고 다를 빈칸을 넣어요. 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막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 내용을 가나다라로 사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그림의 대화로 이렇게 해서 가나다라 해서 이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단원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시다.